요즘 자산시장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요? 국장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미장이 답이다. S&P나 사라. 마그니피센트 세븐이 최고. 이런 말들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진 게 불과 한두 달 전이었죠. 그런데 요즘 미장하시는 분들도 밤에 잠이 안 올 거예요. 분명히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고 미국의 물가도 잡히는 듯한데 자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울상입니다. 이게 다 트럼프 때문이다. 관세 전쟁 때문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은 3,400달러. 사상 최고치를 찍었단 말이죠. 심지어 이게 얼마나 많이 오른 거냐면 지난 30년간 장기 시계열로 쭉 늘려보면 S&P까지 이겼다고 합니다.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시장 내 자산군들끼리의 분리 현상. 이걸 보통 디커플링이라고 부르는데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나스닥 이중대라는 오명을 써온 비트코인. 그 비트코인마저 금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디커플링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억이래. 대당 5조 원까지. 정말 이상한 시장 분위기. 불과 2달 전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S&P는 올라가고 있었고 마그니피센트 세븐이 끌고 가는 장세에 다들 환호했죠.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괜찮다. 드디어 연착륙 성공이다. 이런 기대감이 꽤 진지하게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중심의 대형 기술주는 마치 언제든 다시 달릴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고요. 비트코인도 ETF 승인 이후 시작된 랠리가 트럼프 당선까지 이어지면서 한때 1억 6천만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랠리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연준은 곧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뭔가 망설이는 듯한 스탠스고요. 게다가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시작으로 자산시장을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식시장은 혼란스럽고 채권 금리는 떨어질 듯 하다가 계속 위로 튀고 있죠. 근데 달러 인덱스는 또 약세입니다. 이 와중에 금은 사상 최고치 3,400달러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자산들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바로 디커플링인데요. 그냥 단순한 변동성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무기력한 자산시장. 원래 자산시장이란 하나가 오르면 다른 건 잠깐 쉬고 또 다른 게 올라오는 식의 순환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은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음에도 시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재개 발언은 시장의 부담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기 해프닝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금리를 억지로 올려잡은 이후 이제는 인하해야 할 타이밍인데도 연준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왜일까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에너지 가격, 인건비, 공급망 이슈 등 잠재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채권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보통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주면 장기 금리부터 내려가며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장기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 베센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금리는 4.5% 부근에서 계속 튀어오르고 있죠. 이는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니라 미국 달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약화를 반영한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달러 인덱스 약세죠. 과거 같았으면 금리가 유지되거나 오를 경우 달러가 강세를 보였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달러 자체를 더 이상 절대적인 안전자산으로 보지 않기 시작한 것 아닐까요? 금과 비트코인이 조용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자산시장은 연준도 투자자도 서로 눈치만 보는 상태입니다. 기존 자산들이 모두 무기력한 사이 조용히 힘을 끌어모으고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금,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왜 이 둘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같이 움직이는 금과 비트코인. 아시다시피 금은 최근에 엄청난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나스닥 이중대 취급받던 비트코인은 너무나 잘 버티고 있죠. 뉴스 기사에는 비트코인 폭락이니 몇만 달러가 깨졌다니 하고 있지만 여전히 1억이 훌쩍 넘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 두 개의 자산.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오랫동안 정부가 망해도 살아남는 자산으로 인정받아왔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 종이 화폐를 버리고 전부 금을 챙기던 어떤 아낙네의 일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전쟁, 금융위기, 하이퍼인플레이션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금으로 도망쳤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금은 마지막 대피처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값이 오르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현재의 정부, 현재의 통화 시스템에 대해 조용히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 중앙은행들, 특히 중국이 금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죠. 금은 지금도 여전히 마지막 방어선으로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이라는 변수도 있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고는 하지만 금이 결코 해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속성을 가졌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은 정부의 시스템 바깥에 존재하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망해도 살아남는 자산을 넘어 애초에 정부와 무관한 자산,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자산이죠. 금은 오프라인 자산입니다. 눈에 보이고 무게가 있고 보관도 어렵고 이동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관해주는 누군가를 믿어야 합니다. 즉 금은 본질적으로 제3자의 신뢰에 의존합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디지털입니다. 무게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스스로 보관할 수 있고 스스로 전송할 수 있고 그 모든 과정이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이루어집니다. 금이 신뢰의 최후보루라면 비트코인은 신뢰 자체를 제거한 시스템인 셈이죠. 그래서 이 두 자산이 나란히 오르고 있다는 건 표면적으로는 같은 현상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전혀 다릅니다. 금은 말합니다. 지금 불안해. 뭔가 큰일 나기 직전이야. 비트코인은 말합니다. 이제는 시스템 바깥으로 나가야 할 때야. 이 두 목소리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건 단순한 투자 흐름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일지도 모릅니다. 통제의 시대에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금은 강합니다. 정부가 망해도 살아남는 자산이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왔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지금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국민의 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계좌가 정지되고 해외 송금이 차단되고 SNS 글 하나로 자산이 묶입니다. 당신이 어떤 국가에 속해 있느냐, 어떤 의견을 말했느냐에 따라 은행과 거래소, 보험사, 카드사까지 움직입니다. 정부가 이들의 밥줄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이 뭘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의 재산을 막을 수 있다는 구조 그 자체입니다. 이제는 망한 나라에서 살아남을 자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망하지 않은 나라에서도 내 의지대로 잘 작동 가능한 자산이 필요한 거죠. 게다가 지금은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까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유럽 등 각국 정부가 프로그래머블 머니, CBDC를 실험 중이죠. 프로그래머블 머니란 뭘까요? 정부가 돈에 프로그램을 심는다는 뜻, 곧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 돈은 특정 지역에선 못 쓰게 하자. 이 돈은 2달 안에 다 써야 해. 정치 후원자에게만 지급하자. 이와 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통제가 완벽히 내장된 돈이 탄생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금만 들고 있는 것이 과연 충분할까요? 물론 금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금은 디지털 시대의 위협에 맞서 싸우기 어렵습니다. 오프라인 자산이기 때문에 눈에 띄고 결국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고 움직일 때마다 허락이 필요합니다. 금괴 하나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걸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지.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통제 불가능합니다. 보유자가 12개의 단어만 기억하고 있다면 어디든 가져가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을 누구에게든 어디에서든 어디로든 전송할 수 있죠. 그 누구도 이를 막지 못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전쟁 중인 나라에서 국경을 넘으며 비트코인을 가지고 탈출한 사람들,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계좌를 동결하고 예금 인출을 막았을 때 비트코인을 통해 자신의 재산과 금융주권을 지켜낸 사람들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통제의 시대에는 통제되지 않는 자산이 필요합니다. 금은 강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강력함을 디지털 현실에 맞게 재해석한 자산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자산이 더 절실한지 생각해보세요. 디커플링이 아니라 대전환이다. 금과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하나는 금이고 하나는 디지털 금이니까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 시대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산시장은 달러를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채권금리, 연준의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수치, 이 모든 게 중심축처럼 작동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중심축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연준이 신호를 줘도 달러가 약세인데도 시장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오르는 자산은 두 가지, 금과 비트코인. 금은 익숙한 대피처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는 통제되는 시스템에서 나와야 할 때 아니냐? 는 근본적인 질문을요. 그동안은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슬슬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식도, 채권도, 부동산도 못 믿겠고 심지어 은행 시스템마저 불안하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비트코인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자산 간의 일시적인 괴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시스템 안에서 덜 위험한 걸 찾는 거, 더 나아가 아예 시스템 바깥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디커플링이라 부르는 건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신호를 놓치는 걸 수도 있겠죠. 이건 시장의 균열이고 기준의 재정립이고 무엇보다 시대의 전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비트코인에 주목하세요. 더 떨어질 것 같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시장은 늘 왔다 갔다 하니까.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쉽게 비트코인을 얻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너무 비싸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좋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이런 핑계만 대실 건가요? 그런 식으로 이미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요?
다음 사이클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말, 그때 살 걸 하실 건가요? 이 시스템이 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금. 그리고 이와는 아예 다른 질문을 던지는 비트코인. 과연 우리는 여전히 이 시스템 안에 있어야 하는가? 비트코인은 시스템 바깥에서 존재하는 새로운 신뢰 모델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자산, 허락이 필요 없는 기술, 개인이 직접 통제하고 소유하고 사용하는 돈.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이 시대에 말하고 있는 가치죠. 그리고 이 목소리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이 그저 또 한 번의 사이클일지 아니면 새로운 질서로의 전환점일지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여전히 시스템 안에 있을 건가? 아니면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산으로서의 의미가 있느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거를 증명해가고 있는 과정인데 화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내가 왜 비트코인을 4천만 원 주고 사지? 다시 말하면 사기라 이겁니다. 아니 그 비트코인이 이 수많은 분들이 이제 사기랍니다.